네, 한 주간 있었던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토크 보이는 라디오 좌우지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여야 정치 고수들의 썰전쟁 좌우지간, 오늘도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제 봐도 뚝 부러지는 분이죠. 젊고 강한 보수 강대규 변호사, 그리고 진보와 중도를 아우르는 이분이죠. 외유 내각용 팩트폭격기 유재범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정책차작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좌우지간 오늘은요, 443일 만의 결론과 104일 앞으로 다가온 지선 어떻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설레는데요. 어떤 답변들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일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가 된 지 이제 443일 만에 나온 사법부의 첫 판단이거든요.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먼저 변호사님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선고 과정을 묵묵히 무겁게 지켜봤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에 소속된 재판부 판사님들께서 얼마나 많이 고심을 하셨을까 생각이 들면서 그 관련돼 속해 있는 직원들도 그 방대한 사건을 정리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시간적으로 정리하고 또 국민에게 납득하기 위해서 판시를 한 것이고요. 결국 맹점을 말씀드리자면 국헌문란의 목적도 인정되고 폭동도 있었다. 그 어떠한 목적의 정당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국회에는 군을 투입해서는 안 됐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성경책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치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판시를 내렸습니다. 저는 그리고 마지막에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판사님들이 정말 배려심을 보였다고 하는 게 이 현장에 있는 지금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 이외에 그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서 군과 경찰에 있는 그 부하 직원, 또 부하 직원의 부하 직원, 부하 직원의 부하 직원까지 얼마나 많은 혼란을 겪지 않았냐. 이게 상명하복이 인정되는 그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도 지금 혹독한 그 고초를 겪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에 비춰봤을 때 이 사안이 매우 엄중하지 아니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판사님의 판시에 대해서는 겸허히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네. 네, 차장님. 네.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그 지기현 판사가 그동안 보여준 행태를 볼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을 때부터 좀 사실은 사형이 나올 거라는 기대는 개인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야, 이거 공소기각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다행히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았고요. 뭐 주문 선고 이제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뭐 이런 분들의 이제 선고 형량을 볼 때는 그래도 예상한 만큼은 나온 건 맞으나 다만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조금 아쉬운 점들이 몇 가지가 있었다라는 측면. 예를 들어서 이걸 우발적 범행이라는 표현을 쓴다던가 아니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이런 표현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는 좀 과정에서의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정청래 대표도 이제 빛의 혁명에 대해서 이제 빛의 혁명이 뭐 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리고 박수현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고자 한 대역죄의 법정 사안형이 가당키나 하냐 이런 취지의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박근혜, 전두환, 박근혜, 윤석열에 이르기까지 반역의 시간을 끝낼 시점이다라는 좀 메시지를 남겼고, 이제 춘천을 지역구로 하는 허영 국회의원도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한 것은 목숨 걸고 달려온 국민과 국회가 끝까지 막아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어쨌든 표현을 했고,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되지 않았던 것, 직접적인 폭력이 더 커지지 않았던 것은 부당한 명령에 따를 수 없었던 공직자 군경의 용기 덕분이었다 이렇게 남겼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것이 결국 항소심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갈 텐데, 그 과정에서 형량에 대한 부분 아쉬운, 그리고 과정에 대한 아쉬움 이런 부분들이 좀 바로잡히기를 기대하고 이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경우에도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국가의 흥망성쇠를 보면 망국으로 가는 길목 중에 하나가 사법부에 대한 공격입니다. 망국이요? 망국, 나라가 망하는 길. 네. 사법부를 불신할 수는 있어요. 판례에 대해서 판례 평석은 할 수 있죠. 이 판례는 어떠한 결에 비춰봤을 때 맞지 않는다. 근데 사법부,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지금 무기징역에 나온 판결에 대해서 여당 쪽도 있고 야당 쪽도 있고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을 텐데 양측에 다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판부, 판사 개개인을 공격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지기현 판사 말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뭐 룸사롱을 갔나는 둥, 뭐 룸사롱에서 삼겹살을 먹었냐는 둥, 뭐 이런 개인적인 공격이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좀 판결 나왔으니까 좀 자제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헌법 제1조 2항에 보면은 이제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선출된 권력은 아니지만 사법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사법부에 대한 견제라든지 문제 제기는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거를 성역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덧붙이겠습니다. 네, 개인에 대한 공격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개인 직위원이 아니라 판사 직위원에 대한 비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뭐 시작부터 역시나 뜨겁고요. 기대 많이 했는데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자, 윤 전 대통령 이제 1심 재판 결과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사실 궁금하잖아요. 차장님 먼저 여쭤볼게요.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일단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심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한 후속 입법, 예를 들어서 뭐 사면금지법이라든지 뭐 이러한 후속 입법들을 아마 2월부터 4월 때까지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사실은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사실 국민의힘이 사실은 좀 중요한데 현재 이 시점까지 장동혁 대표 다음 질문 나오겠지만 장동혁 대표 지도부의 메시지 나오지 않았는데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지 뭐 국민의힘의 이제 좀 비당권파라고 분류되는 대안과 미래라는 모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윤석열과 절연하느냐 마느냐가 국민의힘 내부의 이제 내부 권력 투쟁 뭐 이거에선 좀 변수를 둘 거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 네, 전 국민이 450일 동안 굉장히 피로해졌습니다. 계엄 얘기만 가지고 눈 뜨면 계엄, 자기 전에 계엄, 계엄으로 꿈도 꾸고 덮어야 이 된다. 정도의 해야 된다. 기다려 보세요. 지금 왜 이렇게 뭐 무슨 말을 이렇게 사람만을 끊습니까? 이 계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더 이상 국민에게 좀 피로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갈 뭐 미래 AI 혹은 뭐 각종 미래 산업에 대한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사면금지법을 만든다는 둥, 내란 특검, 종합 특검을 한다는 둥, 내란 특별 점단 재판부에 판사를 누구 추천한다는 둥 계속 이 사안에 대해서 이미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이거를 가지고 지방선거까지 계속 이끌어가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영향을 안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국민의힘 내부 상황 말씀드렸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대안과 미래라는 이른바 친한계 쪽 사람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발표를 하면서 배현진에 대한 윤리위 징계를 취소해야 된다고 발표를 했어요. 아니 계엄하고 배현진의 아동학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계엄하고 한동훈의 당원 게시판 업무방해 사건은 무슨 사건이 있어요? 관련성이 없는 사건을 묶으면서 지금 당내에 분란을 초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미래 지방선거에서는 좀 미래 전략적인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정책적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내부에서 알아서 잘 하실 문제라고 생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내란, 친위 쿠데타에 대한 단호한 단죄는 필요하다. 이게 지방선거 이후로라도 필요하면 계속되어야 된다. 아니 뭐 재판이 오늘 1심이 끝났는데 뭘 어디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뭐 한 50년 되는 거예요, 계속? 뭐 될 때까지 해야죠. 네. 제가 그 실제 법원 재판장에 가본 적은 없는데 아마 네.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었고요. 앞서서 또 유 차장님께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가장 관심을 끈 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속됐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한데 변호사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장동혁 대표는 뭐 이미 다른 수많은 언론에서 오늘 선거를 앞두고 많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이른바 뭐 전륜을 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전륜보다는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냈고 이 전륜에 대해서 뭐 메시지를 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무슨 메시지를 내면 뭐 진정성이 없는 거 아니냐 또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내라. 이거는 형태가 잘못되지 않았냐. 다양한 꼬투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탈당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봐줬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이제 국민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로감을 느끼고 당원들도 좀 피로감을 느끼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에서 좀 소강 상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차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 탈당 이후에 뭐 관련해서 연관한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장동혁 대표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표가 된 이후에 아마 윤석열 씨를 면회를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그게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이 시점까지는 장동혁 대표 혹은 지도부 인사의 메시지가 나오진 않았는데 뭐 일정 들어가면 내일 아마 국민의힘도 최고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거기 메시지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뭐 국민의힘
뭐 내부 더 나가서 이제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그 다음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오늘 1심 선고가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할 마지막 기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이 탈당했으면 그게 바로 절연이라는 뭐 입장이겠지만이라고 좀 말씀을 하는데 일부 극우 유튜버가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이제 그들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어서 공식적으로 절연 메시지를 강하게 좀 언급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차장님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가 메시지를 낸 것은 없는데 최근에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정현 전 의원을 공관위원장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대표적인 호남 친박 윤어게인 인사입니다. 네. 윤어게인이에요? 이정현이? 이거 말씀 윤어게인이죠. 따라줘야 돼요. 네. 이거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그럼 2월 달에 사견? 예. 그 문제 그 고성국 TV에 나와서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이 뭐라고 발언했느냐. 윤 어게인 탄핵 반대하시는 분들 향해서 눈물나게 감사하다. 여러분은 자유를 지키는 수호자이자 숨은 영웅이다. 여러분이 이순신이다. 라고 강조를 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까지 5번을 읽으면서 우리가 옳았고 그들이 틀렸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 공관위원장 선임이 발표된 이후에 관련한 메시지를 따로 내진 않았지만 그 전에 냈던 이 메시지를 번복하거나 부인하진 않았거든요. 저는 그러지 않기 전까지는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의 윤 어게인 행보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변호사님. 네. 아니, 윤 어게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해훈 전 장관 후보자였잖아요. 그런 사람을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앉히려고 하다가 낙마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상기시켰으면 좋겠고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지금 발표했던 거는 청년, 포용, 또 미래, 중도, 화합 이런 메시지만 지금 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당 지도부는 일부 유튜버들에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 지도부는 뭐 일부 유튜브건 뭐 다수의 유튜브이건 아니건 다양한 당원들의 의견을 이제 수렴하는 그러한 절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식적으로 자꾸 얘기하라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진정성 얘기 이게 공식이냐 아니냐 다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니 정청래 대표가 합당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얘기했다가 결국 지금 다 합당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걸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지금 말을 아끼면서 가는 것이고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어떠한 입장이 나오긴 나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서 피해받은 모습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변호사님도 뭐 입술 앙담으 신기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괜찮으세요? 아닙니다. 우리가 주제가 다음 주제에 관심 있는 주제가 많아서 네네. 계속 가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네. 다음 거 바로 질문 드릴게요. 네, 기다리시니까. 국민의힘이 중도 배원 확정을 위해서 당명 개정에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간 진행된 대국민 공모전에서 국민, 자유, 공화, 미래, 뭐 새로운 등등 뭐 포함된 당명이 다수 제안이 됐고요. 네. 3.1절에 새 당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강 변호사님도 네. 당명 공모전에 참여하셨습니까? 네, 당명 공모전은 참여는 안 했습니다. 제가 당명을 바꾸는 거에는 찬성하는 입장이긴 한데 당명 공모는 참여 안 했고요. 지금 정책 공모전도 하고 있거든요. 정책 공모전에는 한 3가지 아이디어를 내려고 이미 준비를 다 해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국민의힘이 선명성을 좀 가져야 됩니다. 특히 시장 경제 자유주의에 대한 선명성을 가져야 되고요. 안보에 대해서도 선명성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유나 공화나 미래 등의 당명이 들어가는 걸 굉장히 찬성하면서 일부 당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 공모 지원을 무슨 걸 했냐. 어떤 분은 옳은 미래당이라고 공모를 지원했다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옳다는 게 이제 순 한글 말이죠. 옳다, 바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오른쪽이라는 이중 그것도 이중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당원들의 결국 의견을 받아가지고 지금 당명 TF가 굉장히 당내에서 청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금 간판에 중앙당 간판에 뭐 펜으로 지우는 것까지 지금 간판을 했어요. 너무나 궁금합니다. 어떤 당명이 선정될지. 아마 그 간판업을 하는 사람은 미리 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자분들이 취재를 하고 싶으면 간판업자를 취재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차장님은 뭐 참여는 안 하셨을 테고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관심은 없는데요. 근데 다만 그나마 좀 빨리 결정된 게 다행이다 싶은 건 이제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비후보 등록자들 이제 기초단체 자치단체 그 의원들이나 이제 단체장 예비 후보들이 등록을 시작을 하는데 그게 본격화되는 시점에 사실은 당명을 바꾸는 건 다행이다. 왜냐하면 이게 중간에 바꾸게 되면은 지역에서 뛰고 있는 예비 후보자들 엄청 힘듭니다. 돈도 많이 써야 되고 그거는 다행이다라는 건데 거론되는 키워드들을 볼 때 사실 다 좋은 얘기들인데 그 국민의힘의 역사를 보면 사실 국민의힘의 전신이 이제 이승만의 자유당부터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주정의당, 뭐 노태우의 민주자유당 뭐 이런 계보다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런
그것들을 좀 연상시키는 이름들이다. 사실은 다 내란을 일으켰던 그런 분들의 이름이고, 사실 미래라고 하는 키워드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연상하게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00년대 초반인가에 한나라당을 탈당해서 독자신당을 창당한 적인데 그 당 이름이 미래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를 연상시키는 이름들이 좀 키워드에 많이 보인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6.3 지방선거 오늘로서 딱 104일이 남았습니다. 지난 13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3%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4%, 국민의힘 22%,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2%였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샤이 국민의힘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차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장동혁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지지율이 낮게 나온 상황에서 저희 망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 저도 사실은 이제 도내에서 사실 발표된 여론조사를 봤는데 그 표본이 이제 수집된 걸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하신 분들이 좀 많이 응답한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사 결과를 면밀히 뜯어봤을 때 일부 지역 같은 데서 특히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됐고, 근데 이게 사실은 방법이나 문제의 시기라기보다는 국민의힘이 지금 정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실망한 보수 유권자들이 응답을 좀 덜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공천이 완료가 되고 본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되고 본 선거가 들어가게 되면은 저는 양 진영이 결집할 거다. 그래서 결국은 도내 도지사는 물론 전국 18개 시군 다체장들 후보 역시 저는 한 자릿수 이내 초박빙 승부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자릿수 이내 초박빙 승부라는 거에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지난 가장 가까운 지표가 대선인데 대선 때만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자가 41%를 얻었죠. 당시 이재명, 권영국 진보 후보와 김문수, 이준석 보수 후보를 표를 더해서 보다 보면 0.93%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1% 이하인 건데 지방선거에 뭐 이러한 다양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어떠한 여론조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뭐 3% 차이밖에 안 나는 여론조사도 있고 다양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설날 민심을 청취하려고 설날에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여론조사에 대해서 겸허하게 좀 수용을 하고 전략을 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지표는 민주당을 응원하는데 실상은 고물가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또 국민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현상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6월 3일 표심에는 어떻게 반영될지는 두고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 연휴에도 굉장히 바쁘셨다는 이야기가 좀 인상 깊었던 것 같고요. 말씀 나온 김에 설 연휴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장동혁 대표가 SNS에서 벌인 썰전도 좀 화제를 모았는데 이 대통령이 장 대표를 향해서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생각을 따져 묻자 장 대표가 2022년 충남 보령의 단독주택 앞에서 눈을 쓸고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노무의 걱정이 크다. 네. 그리고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우려스럽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사회악을 지목해야 이제 비난해야 한다면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에게 이제 좀 꼬집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두 분은 부동산 이제 SNS 설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먼저 변호사님. 네,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의 SNS 설전에서 정청래 대표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일단은 대통령의 SNS 화법을 비판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에 대해서 글을 올렸을 때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악귀다, 악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안 팔 때까지 버틸 수 있겠느냐라고 엄포를 놓았다가 지금은 정당한 다주택자가 있을 수가 있다고 한 발 물러나면서 정치인들에 대해서 또 타겟을 삼았어요. 정치인들 잘못이다. 옛날에 어진 왕들은 비가 안 오면 왕책임, 비가 와도 왕책임. 그러니까 이거한 본인의 책임은 전혀 없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명백한 해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여기서 광의의 통화량 조정을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 이명박 정부 때 오세훈 서울시장을 하면서 뉴타운 건설을 서울에 680개를 지정을 했어요. 뉴타운과 재개발, 재정비 지역을. 박원순 시장이 오면서 380개를 없애버렸습니다. 390개를 없애버렸어요. 680개 중에 390개를 없애버리니까 이미 건설을 하고 있는 거는 못 없애고 건설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는 다 없애버렸는데 수십만 호의 공급이 거기서 끊긴 겁니다. 이거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근데 이러한 해결책은 모색은 안 하고 대통령이 SNS에 대해서 무조건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세금으로 가지고 엄포를 놓고 있으니 너무나 답답한 심정입니다. 대통령 SNS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가볍습니다. 차장님. 네, 아까 그 공급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오세훈 시장이 같이 했던
그 기간 동안에 공급을 좀 안 늘렸는지는 좀 늘렸죠, 그러니까 공급. 묻고 싶은 얘기고 네. 일단은 다주택자를 악마한다는 주장은 부동산 문제의 본질 간과한 억지 논리다. 일시 관사에 들어가는 사람의 1주택을 팔려고 하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다. 그걸 공격하기 전에 본인이 가진 6주택부터 정리해야지 순리다. 이 말을 누가 했냐? 오늘 그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대표를 지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에 한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좀 새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투기적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정부의 역할은 국민과 싸우는 게 아니라 불공정과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아까 그 대통령께서 좀 SNS 안 했으면 좋겠다 얘기하셨는데 저는 좀 시대가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정책에 관한 논쟁하는 것 자체는 저는 바람직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 국민들이 보고 평가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평가의 잣대가 생긴다. 네, 일단은 그 장동혁 대표의 6채는 여러분들 국회 공직자윤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장동혁 이름을 검색하면 2025년 3월 27일 날 재산 등록한 게 있거든요. 그게 2024년 등록했을 때 비해서 6채의 아파트 가격이 다 하락했어요. 그 배우자가 갖고 있는 진주에 있는 아파트 지분율 5%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락했고요. 배우자가 또 갖고 있는 상속 문제 때문에 갖게 되는 안양시에 있는 아파트 지분율 11%인데 그것도 하락을 했고 그럼 6채가 무슨 문제란 말입니까? 그거 다 합쳐봤자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집값이 안 되고요. 이재명 대통령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못 돌아갑니다. 대통령 경호법 한번 보세요. 대통령 계속 하나요? 대통령 경호법 제4조 제2항에 보면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 경호를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직 대통령들이 다 단독주택으로 가던가 혹은 시골로 내려간 이유가 경호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로 돌아가면 그 아파트 마을 주민들은 치킨 한 마리 못 시켜 먹습니다. 경호처의 직원들이 엘리베이터를 다 잡고 있거든요. 검사를 계속하고 이렇게 불편을 끼치면서 못 돌아가는 거에 제가 그 대통령 경호법에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면 대통령 경호법에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폐지하면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 본인 대선 후보할 때도 방탄유리를 앞에 세워가지고 대선 연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 봤을 때 집보다 경호를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 다주택자 세금 잘 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 내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네. 잘 내주세요. 당연하죠. 네. 자, 두 분도 끝나고 말씀 나누시고요. 네. 이 대통령과 장 대표가 이렇게 부동산 문제를 두고서 SNS 공방을 벌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화제를 모은 게 부동산 정책이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변수로 꼽히기 때문인데 이 부분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차장님. 저는 이게 단순한 부동산 정책의 성패도 있지만 저는 부동산 정책에서 중요한 건 저는 신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정권에서는 집값을 올리려고 했는데 하락하고 민주 정권에서 반대 이유가 일어난 게 저는 시장과 정부의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정책의 성패가 정부와 시장 간의 신뢰관계를 평가할 수 있는 가늠점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는 중요하다. 보수 정권에서 언제 집값을 올리려고 그랬습니까? 통화량을 조정을 해가지고 집값을 안정시킨 게 보수 정권이고요. 지방선거에 변수가 안 될 수도 있었는데 대통령이 SNS에다가 5월 9일이라는 날짜를 못 박으니까 이게 변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얼마나 혼란이 있을까 민주당이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서로 걱정하는 모습 너무나 보기 좋고요. 오늘 6.3 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여러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두 분이 보시기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먼저 차장님. 네, 저는 어떤 일단 변수?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그냥 키워드만. 시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네네. 저는 3+1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앞으로 이제 양단의 공천 과정이 중요한데 여기서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된다. 여기서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 재보궐선거까지 포함해서 두 번째는 이제 2월부터 4월까지 국회가 이제 임시회가 진행되는데 한명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 열도록 국회의장에 건의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성과,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성과, 그리고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처하냐가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이제 각 지방 정부에 있는 단체장들에 대한 이제 4년간의 이제 도정 시정에 관한 평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중간 평가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플러스 하나는 이거는 저는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지방선거 시기에 당내 내부 권력 투쟁하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나락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탈 것이다. 네. 결국 변수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관세 문제가 있죠. 장관 차관을 아무리 보내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미 무슨 투자위원회를 만들었던데 무슨 짓을 여야 해도 같이 만들었어요. 예, 무슨 짓을 해도 지금 관세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게 변수가 있고요. 결국 가장 큰 변수는 민생입니다. 지금 너무나 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삼겹살이 지금 200g에 21,000원을 육박했다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팍팍할 삶이 지방선거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3월, 4월에 이제 매주 목요일 본회의
본회의를 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의힘이 중간중간에 필리버스터만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좌우주간 오늘의 주제 443일 만의 결론과 104일 앞으로 다가온 지선 어떻게에 대한 두 분의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호사님 부연 설명까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위대한 국민들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50일간 중에 얼마나 계엄이라는 사태 때문에 피로하셨겠습니까? 근데 이제 1심 선고가 나왔으니 이 계엄은 뒤로 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정치권도 여기에 대해서 화답을 해야 된다. 지금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시대여서 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시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일련의 사태, 정치권의 여의도 사태는 좀 안정이 됐으니 위대한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장님도 부연 설명까지 위대한 부탁드릴게요. 대한국민의 빛의 혁명에 뜻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윤 어게인, 감옥 어게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 윤석열 1심 선고 결과를 떠나서 결과에 대한 과정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이유를 불문하고 어쨌든 다음에 있을 항소심 대법원 판결에서도 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윤석열 사형이 선고되고 제가 사형 폐지론자이긴 하지만 집행이 되길 희망합니다. 근데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감옥에서 윤석열 만수무강 해가지고 감옥에서 죽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좌우지간 오늘도 강대규 변호사, 유재범 정책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그 이상의 뉴스 G1 뉴스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Hello, good morning, it's a beautiful day.